그래서 벌써 5월달도 훅 지나갑니다. 오늘 5월 31일이죠. 싫어. 제가 오늘 아침 대전에서 왔어요. 또 학회가 하이스트에서 경영연구 학회가 있어가지고 목요일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제는 좀 지치가지고 일찍 좀 자고 아침에 살아오니까 그게 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대전에 배터리 전자석 비행을 연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부고속도로가 정말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산 딱 막히면 거의 내 근력에 있어. 양산, 그 확장공산 같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대구 분기점 오게 쭉 올라갔다가 그래 쭉쭉 올라가면 추풍역에서 막히고 그부터 이제 금강부터는 울고불길이야. 저쪽으로 올라가. 근데 처음 요즘은 전부 다 선을 썰고 나니까 잘 편한 구간이 아마 대전하고 중천까지 구간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쭉쭉쭉쭉 그냥 거기 또 내려오면 조금 경사지가 쭉 내려 제가 좀 좋아하는 코스가 축풍역에서 김천까지 내려오는 조금 내려오는 구간 있잖아요. 적당히 밟으면 확 숨도 올라가고 기분 좋게 한 번 쉬고 한데 3시간 반 만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가서 올해 7회차 그죠? 한번 다다음 주 한 번 나오자 드디어 중간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 올해 10기 5년차 중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참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유진하게 15일차 하는데 했더니 저도 힘들고 강사님도 힘들고 오시는 분들 일단 반월로 좀 줄였어요. 그죠? 코로나 때 진짜 조금 주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좀 그때도 좀 힘들었고 한 3회차 사이에서 정말 또 하다가 전부 다 우리 솔직히 또 저희 우리 대학원 수업하고도 조금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수업 듣는 분을 별도로 더 발표를 좀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뭐 특별하게 강사분들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되게 중요하고 생각해가지고 그 수업을 또 하게 돼서 7회차부터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줬습니다. 아예 연법드시고 혁신기업가의 혁신의 분석 및 sec성망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달라해서 제가 좀 미술을 좀 좋아해가지고 미술가들 좀 자주 합니다. 보면 이 이름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 나름의 독창성과 혁신이 있어요. 기존에 따른 최근에 제가 올 3월달, 2월달에 MWC 갔다 오면서 요즘 참 저는 MWC 갔다 오면 보통 유럽의 허브공항이 암스테르담 대한항공은 직항을 가는데 이제 대부분 다 유럽을 가려면 에어프랑스나 KLM을 많이 타는데 항상 그 비행기가 암스테르담이거든요. 그래서 다 일정을 조정하면 제가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일찍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 내 암스테르담 떨어집니다. 그럼 또 거기서 트랜지트랑 인천 오는 비행기를 또 거기 보면 항상 밤 10시쯤 되면 있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가. 그럼 10시쯤 끊어놓고 그 남은 시간이 나왔나? 잠시 갔다 옵니다. 버스 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저번에 갔을 때는 못 모르고 갔다가 가니까 암스테르담 되게 중요한 고고 박물관이 있어요. 고고가 그죠? 고고 박물관인데 거기는 고고 미술관이죠. 그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면 그때는 무작정 미술관 그냥 줄봤을 들어가지 않더니 예약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가 이번에 꼭 가야지 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고 하니까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그분이 참 별로 인생은 그죠? 원만치 않은 인생을 사시다가신 분이 있죠. 생전에 다 그림 한 점을 받았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먹이 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지금 누구 고의 동생 태호. 응. 태호라는 그 태호를 살리는 게 태호의 와이프가 사후에 이렇게 전부 다 그림을 컬렉션 다 해가지고 도록을 만들고 나중에 사후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 되게 인상적인 게 굉장히 우리가 봐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혁신을 갖고 있다. 모든 이런 혁신의 요소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가가 우리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오늘은 5분 강의가 발표가 굉장히 좀 의의가 저는 굉장히 이걸 들어보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요한님, 김정민님, 그다음 남문님, 박호근님, 유라이님, 이광재님 6분이 갖고 6분이 생각하는 혁신이 뭔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누구시죠? 고요한님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순서를 첫 번째로 해주셔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공돌이 출신이라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하는 게 좀 익숙치 않거든요. 근데 뭐 잘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등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외에 저는 좀 막 거창하게 막 혁신, 뭐 기업가 혁신 이런 키워드보다는 조금 뭐 저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고민을 해서 조금 발표 자료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둥이 아빠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나름 이제 나라의 이제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애 키우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나름 이제 좀 큰 기업에서 이제 보시면은 좀 다양한 일들을 우연찮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기술 쪽도 처음에 입사하면 이제 생산 기술 쪽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생산 계획 쪽 담당하면서 이제 계획도 하고 출하도 하고 그다음에 OEM 업체 관리도 하고 공정 관리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ERP, TFT 이런 것들에서 IT 이제 TFT들 활동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운이 좋게 이것저것 맛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인생에서 약간 굴곡의 이제 거의 지하라고 하는데 회사를 때려치고 저희 보시면 이제 PC방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 사장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유식 사업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앱 로컬 영업이라고 해서 로컬 영업도 했었고 이제 저 영업을 이제 뭐 대차게 말아 먹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저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이제 자양분이 됐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자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미래를 설계해 볼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흘러 이제 지금은 이제 제조 빅데이터 AI, IIoT 전문 기업인 로이랩스에서 IT PM하고 기획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뭐 깨알 자랑은 이제 저번 주에 저희 회사가 이제 제조 AI 전문 기업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네. 경쟁률을 좀 뚫고 네.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혁신 기업가는 네, 박진영입니다. 뭐 훌륭하신 기업가 분들 많고 한데 이제 뭐 그런 분들을 막 설명드리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다 아시죠? 네, 박진영이라는 저 인물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저 박진영이 이제 얘기하는 게 영원한 딴따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60세 넘어서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양분을 가지고 그 본질에 충실해서 뭔가 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K-팝 산업에 있어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곡을 하고 그냥 프로듀싱만 했던 사람인데 이제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발표에 취지에 맞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인물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니까 일단 저 사진이 박진영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거든요. 저 사진이 본질과 열정을 대변하는 사진이 아닐까 해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본질은 어쨌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는 사람인데 열정적으로 저 안에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에 미친 사람이 저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박진영도 비전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박진영 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요 기업가 정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걸 보면 그분들 모든 분들이 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비전과 경영 철학을 딱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대표님들을 뵙고 해보면 그 대표님들만의 어떤 철학과 그런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오늘 뭐 먹지 아니면은 저거 품위 올렸는데 별로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제 고민들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저런 철학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갔다 실패한 이제 그 원더걸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철학들 기반으로 도전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이돌을 단순하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성장하고 양육하고 뭔가 인성이 갖춰줘야지 그런 아티스트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실, 성실, 겸손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진실, 성실, 핵심, 겸손이라는 저 가치를 회사의 조직 문화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회사를 옮기고 하면서 이 회사만의 문화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그 조직 문화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문화 자체도 어쨌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의
어떤 철학들이 녹여져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도전과 학습이라는 좀 키워드를 좀 적어봤는데 저 사람이 끊임없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고 제가 보시면은 뭐 최근에도 저렇게 막 우통 까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이제 보면 이 키워드를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그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좌절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라는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뭐 저희 이제 회사나 직장 생활을 해보면 도전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도전하기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저런 어떤 역량들이 조금 많이 요구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함과 소통을 통한 배움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TV나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은 박진영이 뭐 JYP의 사장이야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거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막 관중들 앞에서 우통 까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표님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물론 뭐 가끔 그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은 이제 그런 대중 매체나 이런 데 나와서 뭔가 어떤 그 대중들과 좀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또 회사 조직 내에서나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살 이후에도 노래와 춤을 하겠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와 그다음에 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있어야 될 거고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 할 텐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계속 뭔가를 하겠다, 계속 뭔가를 공부하겠다라는 느낌을 좀 얻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붙여봤는데 요거는 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 쪽에만 거의 한 10년이 넘게 실무를 하면서 저희 바탕은 이제 제조랑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장 안에서 춤을 추는 저의 모습을 조금 상징을 시켜봤습니다. 네, 실제로 춤을 추진 않을 거고요. 몸치라 춤을 못 춥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본질과 열정이 뭔가를 봤을 때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조 AI의 본질은 제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제조 현장하고는 이제 별개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래를 펼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제조 현장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딴따라 정신으로라고 제조 AI 혁신 서비스 확산이라는 말을 했는데 딴따라처럼 미친 듯이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서비스가 내재화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들이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는 이제 저희 막내랑 저희 와이프랑 이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희 첫째랑 둘째랑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사진을 조금 교체를 했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비전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 문구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좋은 아빠는 아이들의 영혼을 스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거의 토요일 날 애들 얼굴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들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인데 돈은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고 나는 또 요번에 오면서 좀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도 뭔가 나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은 이제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인공지능 석사 과정을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 도전을 받아서 저의 목표를 작년부터 이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상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조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될 수 있겠다라는 조금 도전적인 목표를 좀 개인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박진영과 똑같습니다. 진실, 성실, 겸손이라는 저 핵심 가치를 어쨌든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철학들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이 개인적인 다짐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에 있는 차가 이제 저의 드림카입니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돈이 비싸서 아직 못 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 차를 타고 전국을 활주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주식회사 시렉이라고 대한민국 오션 로보테크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앞에서 고현 선생님이랑 동일한 오기고요. 앞에서 너무 위트 있게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런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게 좀 잦은 일도 아니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보니까 네, 조금 긴장도 되긴 한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신수강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가의 혁신과 그의 필요성 그리고 그의 프로세스 그리고 그의 경영 철학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 그리고 계획 그리고 제 끝맺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기업가에 대해서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Authentic Enjoyment, More Genuine Fun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보신다면은 누군지 추측하실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바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네, 저는 네, 스튜디오 C1의 대표이자 전 채널의 주석의 PD 장시원 PD를 제가 생각하는 혁신 기업가로 꼽아보았고요. 네, 그는 동초부터 해서 숭실대 인천 가톨릭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대표 작품으로 도시여고라든지 강철부대, 최강야구 등을 진행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시현 PD가 운영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 C1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설립이 됐고 주업종으로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저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진성성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포츠와 예능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왜 혁신가야? 왜 기업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나마 여기서는 가장 어린 나이대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뭔가 기존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뽑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 스튜디오 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22년에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인 최강야구를 방영하게 됐고 첫 해부터 이제 저희 동의대학교에서 야구 경기도 진행을 하고 2023년, 2024년에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네, 스포츠의 열정과 예능의 리얼리즘을 융합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르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굿즈라든지 응원가 등의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을 해서 네, 좀 더 이제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에 어떤 소통하는 형식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기존의 JTBC가 아닌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장시현 PD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맷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스포츠 예능의 약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야구 드라마 다큐 예능의 장점을 접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IP 기반의 장기 전략, 단순히 방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IP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이나 선수를 캐릭터화하고 굿즈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과 관중들과 이제 소통하는 조금 더 하나의 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메라 테스트나 시뮬레이션을 적으로 프로의 경우에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좀 더 신속하게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걸 살 수 있는 그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작가가 아니라 운영진과 함께 제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편집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시즌제, 리그전 등 팬덤의 꾸준한 몰입을 유도했다는 것을 전략으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 스포츠 예능의 약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후 알고리즘 기반 편집 컨텐츠화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탄생시켰다라는 점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가 추구하는 혁신과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기존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되게 단발성이고 비정기성을 지닌 방송이었는데 그가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로 운영이 되고 또 실제 리그처럼 정기 리그를 꾸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성이 생겼고 좀 더 몰입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예능같이 뭐 대본이 있다든지 그런 식이었지만 요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스포츠와 다큐를 섞고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의 내용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런 서사형 인물의 중심으로 좀 더 진행한다는 것도 기존과의 차별점이었고요. 그리고 출연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스포츠 예능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좀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좀 은퇴한 전직 프로 선수들 중심의 드림팀 하나를 꾸려서 뭐 이제 떠나간 선수들에 대한 그런 향수를 좀 유발을 하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떠나간 레전드를 추억이 아닌 다시 내 눈앞에 보여주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박신 같은 경우에도 고정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스포츠단 운영처럼 실제 훈련이나 스카우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양한 OTT 등을 통해서 글로벌 판권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경영 전략과 경영 철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장시현 PD의 고유 경영 철학 같은 경우는 컨텐츠는 팀 스포츠이다. 그리고 IP 생태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제작자의 탈중앙화다. 라는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
5년에서 6년인데 저도 창업이라는 걸 감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과연 어떤 부분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저도 뭔가 남들한테 앞서서 제 스토리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네. 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총 6번의 강연을 들었는데 네, 유명 이사장님이나 양양현 전 의원, 뭐 유호 대표님, 한재원 교수님, 손재원 대표님, 오진영 본부장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를 들었고 그분들은 다 각자 실패나 도전, 성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기회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전혀 새로운 가치를 기존에 어떤 전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그 결과라고 해서 채찍피티한테 그러면 기업가에게 있어서 혁신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채찍피티가 기업가가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창조하며 경쟁을 돌파하는 방식을 기업가에게 있어 혁신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닌 단순히 기술이나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를 통해서 생존하고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키포인트이자 결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꾸릴 수 있는 게 기업가에게 있어서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장시한 대표의 방식으로 있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요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션 로보텍스 이제 수중 드론을 만드는 회사에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던 계기가 이제 수출 무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품들, 수중 드론이나 또 수중에서의 제품들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고 그런 공부하면서 좀 더 이런 기계 쪽으로 이과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익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석사 과정 밟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업가 분들의 진솔된 이야기 듣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부터 바래왔던 유통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결합해서 고객 경험 중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장르 융합을 꿈꿔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SNS나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좀 더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콘텐츠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 이 부분들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끝맺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좀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스튜디오 C는 장시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중심에서 이제 컨텐츠 자체의 브랜드, 팀 중심,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IP 관련 쪽으로 법적인 분쟁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비전처럼 원팀의 자세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장르의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의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융합형 창작 방식과 체계적인 사고는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기어 출신으로 이거 회사에 취직하였고요. 저는 AI라는 새로운 학문을 이렇게 배우면서 자사 제품에 적용하고 사내에서도 현재 AI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좀 교육하는데 조금 더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혁신이란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는 깨달음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가로서 생각의 전환과 그 비판을 다지기 위한 기초공사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혁신기업가 선정을 발표하게 된 안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가를 선정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쳐주신, 저는 잘 알지만 이분은 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정희 회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거리는 너무 떨어져 있고 크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성장의 한계는 소프트뱅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로 바뀌는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표 순서는 혁신기업가 선정 및 배경과 본질 분석, 그리고 실행 전략과 사례에 대한 연결과 저희 이제 개인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가 선정 배경에는 손정희 회장이 남기신 어록 중에서 자신의 한계는 자신의 생각이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조그만 종지라면은 종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무한히 넓다고 하면 무한히 넓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195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주요 연역을 보시면 1981년에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야후 합작을 내가 야후 재팬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잭마, 그러니까 마인 회장인데 조그만 전자상거래에 있던 그새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겼고요. 그리고 모바일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보다폰을 매수를 했고, 앞서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ARM을 매수를 했죠. ARM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ARM은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미래 통찰을 저희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손정희 회장을 계속 저도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경제 쪽에서 우리 대통령을 4-5분 정도를 계속 컨설팅을 해왔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렇게 컨설팅을 해오면서 2011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신재생 에너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쪽으로 왔는데, 그보다 앞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는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컴맹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맹은 있을지언정 컴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그걸 근간을 삼고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또 이제 대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도자료를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도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없어가지고 부울경에서 최고 뛰어나고 대한민국 최고 뛰어난 제가 인공지능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선순환을 통한 지속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AI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가 되는 지금 INT 진행되고 있는 살아가는 데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빼놓고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모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이것은 곧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고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순환을 위한 지속 성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부산이라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아마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날 건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뭐 아직은 작지만은 결국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고 싶고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오는 AI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글로벌해야겠다. 방금 말씀대로 이제 뭐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저도 아직 젊습니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내일보다 오늘이 젊고 내년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젊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하고 손정희 회장이 저보다 뭐 나이 한참 많은데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의 기술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미래의 기술의 흐름을 읽는다는 게 결국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타임머신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10년부터 30년까지 보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저도 제 사업의 아이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혁신의 본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혁신의 본질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저는 이게 미래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가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저하고 맞는 거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도 마인 회장에 대해서도 좀 자서를 좀 읽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분도 우여곡절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재수하고 들어가고 뭐 공안이라고 5명 지방 공안을 5명 4명 뽑는데 5명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이더라고요. 과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은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끊임없는 도전이 이걸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알리바바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알리바바는 너무 폐쇄되어 있는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 업체였습니다. 이 고전적인 것을 손정희 회장이 만나보고 30분 만에 투자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꿈이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손정희 회장인데 제 아이템을 이메일로 보내서 투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중국 인터넷 시장이 지금 너무 커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이 알리바바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장게 단순한 어찌 보면은 소프트뱅크의 재정적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 성장을 위한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성장에 대한 파트너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 기존 방식하고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했죠. 그게 중국이라는 고전적인 곳에서의 틀을 깨고 이 미래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신흥시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해가지고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이 약 70조 원이 났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본질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의 초기의 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선제적인 투자라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그만큼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투자할 방법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식대로 저희 이제 상황에 따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키워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좋은 점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이 실패 사례의 가장 큰 게 비전펀드였습니다. 이 비전펀드는 이제 너무 벤처 캐피탈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모든 곳에 투자를 다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그 인공지능만 부트가 가면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는 것도 있고 그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잘못되는 이런 부분이 밑에 나오면 준피자라든지 카테라라든지 브랜드리스, 와그 이런 종류입니다. 제목에서도 나오지만은 준피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피자에다가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의 이제 발상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 실패한 게 보면은 준피자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한 피자 브랜드인데요.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로봇이 1분에 372개의 피자를 구워내는 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상처 안에 가꾸운 피자를 배달해 준다는 컨셉인데 2018년에 소프트뱅크에서 3억 7,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2020년에 지분의 절반을 해고하고 피자 사업을 접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된 사례를 보고 그렇다고 이 실패를 가지고 손정희 회장이 안 했던 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식품이나 미용용품 같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거죠. 그죠? 3달러에 이제 판매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8년에 약 2억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달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두한 씨처럼 4달러만 했어도 조금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카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IT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듈러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거 요즘 가끔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2018년에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2021년도에도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와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부산이 요거를 좀 아시는 분들 전문가들은 도입을 했으면 성공함이라고 보는데 말해서 나오다시피 이게 주문형 강아지 산책 서비스입니다. 혹시 부산에서 지금 해운대에서 강아지 많이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 계시죠? 그 돈 받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거든요. 반려동물이 이렇게 접목이 되고 해서 우리가 1,000만 명 이상,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는데 부산이 지금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대학교는 아니지만 동명대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 큰 그 반려동물 병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연계 사업을 통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질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이제 투자를 해가 이제 지분 전체를 회사에다가 다시 매각했던 그런 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진실성 있게 저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부분이 실패했다는 그런 사례도 이분이 전지적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해볼 겁니다. 특히 이제 비전펀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1조 8천억대 영업적자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직 혁신성만 보고 적자기업에 쿠팡에 3조 원을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쿠팡이 투자를 받고 나서 바뀌는 게 우리도 다 머릿속에 있지만은 다음날 배송에서는 로켓 배송이라는 이런 제도가 나왔고 물류 시스템을 잡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업계 2025년 현재 보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45조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에 영업이익이 6,023억, 그리고 2년 연속 흑자를 기술을 했고, 구조를 투입해가지고 2027년까지 9세권이라는 이 정망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사업의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예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AI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좀 더 자세히 저는 요거로 물류 쪽에 연구를 좀 해봤다. 물론 저하고 직접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영업을 되고 유통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쿠팡을 좀 분석을 지금 좀 하고 있고,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지만 배달의 민족도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하고 주문 성향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까운 거리부터 배달을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의 설정 및 실행 전략은 혁신이란 새롭고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것 같으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시간은 금방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타임머신 전략을 우리가 손정희 회장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최소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앞을 보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요. 생태계 구축 및 여기에 대한 시너지를 창출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표 사다리를 3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비전이 있겠지만, 이 사다리 버전을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유통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과연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길래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천 전략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 실행 전략에서 보면은 압도적인 규모의 성장 독식을 투자를 하는데, 대담하면서도 순진한 투자 스타일과 뛰어난 기업과 발굴의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정희 회장의 가장 큰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RM 같은 경우는 35조 원의 인수를 해가지고 지난해 매각했는데 9조 원의 차익 현실을 실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다 성공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 실현을 위한 필요한 자원은 이제 요거는 손정희 회장의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막대한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읽어보면 저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도전 과제, 제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면은 높은 재무적 위험,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규제에 대한 걸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실전 사업에도 많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행 조직과의 괴리인데, 이게 이제 저하고 한 몸이 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저희들 직원들이 있죠. 그런 조직을 제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느냐,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세나 흐름, 그 다음에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발만 못 맞춘다 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나는 스틱을 고집할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물론 뭐 스포츠카를 다 일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내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면은 운전에 힘쓰는 그 영향을 그만큼 시골에서 타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 핵심 인력의 중심의 기회를 지지는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눈이 뜨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 쌓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한국인의 정을 좀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조금씩 더 많이 주고,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그 맛에 조금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친밀하고는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도 손정희 회장처럼 실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노트라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로 계속 만들어 놓거든요. 하루에 30분은 뭐 아이템이 하나에 대해서 미쳐보자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잘된 케이스도 있고 저도 잘못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데이터 및 이런 기술이 쌓여가는 거죠. 저만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비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갑니다. 계속 데이터 하고 또 저희들 자체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 와서 인력 인프라, 인적 인프라도 같이 갖춰가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이론과 혁신 사례에 연결해서 요거는 보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리더십 이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리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 그게 곧 제가 돼야 되고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제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략관리 이론은 성장 전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 회의에서는 또 경쟁 우위에 대한 확보,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타임머신 전략은 미래를 위한 투자. 아까 10년에서 30년이 됐는데 저는 3년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 기반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고, 또 조직 문화에서는 저도 이 좋은 기업가 정신을 듣고 선배님들의 좋은 관리를 듣고 교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 저도 똑같이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감수 성향이라면서 어떠한 위험을 서로 의논을 하고 잘못된 것 저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면 되겠구나. 또 저런 부분은 어떠한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을 적용하게 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한 연습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 리스크 감수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학습을 해서 실패로부터 이제 교훈을 제가 이제 내적으로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생태 및 협력 강화를 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나 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융합기술개발원입니다. 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IoT를 기반으로 드론을 주로 10년 전부터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특허까지 얻어놓은 게 화재 진압용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용 V2를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드론은 아직까지 산업 전체에 접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스마트팜을 수경 재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그리고 거제도, 진주, 지방 쪽에 한 6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산에는 제가 직영으로 아마 8월에서 9월달 정도 되면 온천장에 이제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작년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리유저 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리사이클링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배터리 성능 평가사라는 자격증도 따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공장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 저희 공장이 입주해 있는 곳이 2차 전지 지원 단지로서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3D 프린트가 지금 계속 주력을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설계라든지 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부산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고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스마트 융합기술센터의 부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부산시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지금 책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팜, 뭐 청년도시농부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3년 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친화형 ESG 기업으로 부울전에서 유일하게 선정을 받아서 한 6억 8천 정도 사업비를 좀 받아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재사용하는 리유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저도 이런 발표라든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지금 48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년에 3개씩 따는 게 목표인데 올해 안에는 50개를 넘길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지금 뭐 동아시아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장의 원자력 병원 뒤에 보시면은 동남권 원자력 의과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가장 중간에 지금 드론 비행장하고 공장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의 박보균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회사 대표님은 2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박사학위 하신 주식회사 필드 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 필드를 잠시 소개드리자면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라벨링을 가지고 발달 장애인들을 좀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데이터를 1차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의료 데이터가 우리 매년 1년마다 그 금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그 로우 데이터를 해갖고 업체에서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 로우 데이터를 1차 가공만 끝이면 각 기업들에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로 가치가 높은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달 장애인들이 데이터를 라벨링을 한다는 그 사실이 그 기업체들이나 병원에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따서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제 1억이든 10억이든 뭐 병 같은 경우는 배웠다는데 80억씩 되는데 데이터 라벨링 하는 그 금액 자체가 1억이면 1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뭐 50% 내지는 뭐 70% 할인해준다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있는데 이중의 차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은 그 5명입니다. 그 업체 업력은 한 3년 됐지만 5명이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든 내지는 뭐 홍보든 마케팅이든 교육이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혁신 기업가로서의 정신을 찾는 데는 누가 뭐래도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정신을 조금 본받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 21세기 혁명의 아이콘입니다. 그 세간에는 이 사람이 나와서 혁신의 앞과 후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2005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스테이 프리즈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진짜 벤처 기업가들이 해야 될 그런 자세를 한번 새겼었던 그런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배고파야 되는데 사실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 배고프면서 기업을 운영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원 자금을 확 끊어버려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각자 도생하듯이 잠깐 한시했다가 붙었다가 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그런 벤처의 그 뿌리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기초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공학을 기초연구를 하다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50%, 60%, 거의 뭐 7, 80%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해서 1년 내에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경영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경영학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니까 AI에 대해서는 유튜브로 이렇게 좀 비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면 펀더멘털도 조금 이렇게 AI에 관련해서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공학이다 보니까 아직 이론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기업인 기술 창업가, 디자이너로서 그의 업적은 컴퓨터 산업과 기술 디자인 분야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으며 2011년 10월 5일에 나이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애플 창업과 이탈.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론 웨인과 함께 1976년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로 시작했으며 애플2의 성공으로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85년에 애플의 경영진과 발표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와 픽사.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떠난 이후에는 넥스트와 픽사를 창업했습니다. 넥스트는 고성능의 컴퓨터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픽사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수행했습니다. 3. 애플로의 귀환. 1996년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하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후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 아래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4.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스티브 잡스는 2001년에는 아이팟을 선보이며 음악 산업을 혁신시켰고 이어서 2007년에는 혁신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선보이며 태블릿 시장에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5. 디자인 철학과 마케팅 감각. 스티브 잡스는 제품 디자인에 큰 중요성을 두었고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케팅 감각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애플 제품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건강 문제와 결별. 스티브 잡스는 건강 문제로 몇 차례 휴직하고 2011년에는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컴퓨터 산업과 기술 디자인 분야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면에서 컴퓨터와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출처 챗GPT. 예,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쭉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2023년도 매출이 삼성이 2024년도 매출 301조 같으면 저희가 한 547조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이폰 자체가 차지하는 게 한 5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폰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짧은데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와 유사한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아까 배민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배민이 작년에 4조가 넘거든요. 매출이. 배민이 처음 나올 때 저도 놀라게 생겼더니 보통 가게에서 오픈하게 되면 전단지를 막 뿌리고 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컸습니다. 작년 매출이 4조가 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혁신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티브 잡스의 비행과 주요 업적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55년생입니다. 55년생인데 아시겠지만 입양도 되고 조금 가정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어쨌든 76년도에 애플을 창립을 해가지고 애플 1, 2 그리고 매cin토시 그리고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산업의 혁신을 많이 이끌어 왔던 사람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혁신 철학을 본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단순한 철학입니다. 그 단순하게 궁극에 정교합니다라는 철학을 통해서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많이 우선은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입니다. 소비자들을 안 믿고 고객들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그 미술관을 잘 찾는다 그랬는데, 유명한 기업가들 보시면 미술관을 자주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혁신성을 미술 작품에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단순한 디자인과 심플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손 안에 잡혀야 된다 제품이 크기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팀 크기 또 하면서도 그게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강조했던 굉장히 강한 철학이었던 그런 혁신가였습니다. 그 혁신 사례는 그 다시 이 중복이 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아이폰 터치 스크린 이거 나왔으니까 이 상관없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터치 스크린이 기억나십니까? 한 2012년인가 11년인가 그때쯤에 그 삼성하고 특허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1조 원 가까이 특허 침해를 소송 받아서 삼성이 한 8년간 끌다가 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5,900억 정도로 합의해본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터치 스크린 막다 쓰고 있지만 그게 어떤 그런 스토리가 쓰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900억 정도에 합의받던 그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에서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픽사라든지 이런 스튜디오의 디자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 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 접근성 향상, 디자인 중심 문화 확산, 그리고 새로운 산업 창출, 혁신적 사고의 영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경영 이론과 혁신 사례의 얘기를 본다 그러면 어쨌든 블루 오션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될 거라 생각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핸들링 가능한 그런 기기에다가 인터넷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단순화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을 만큼 지배를 하고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배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적 사고입니다. 애플 제품은 아시겠지만 저희 애들도 그 애플 아이폰 쓰거든요. 애플 아이폰 쓰는 게 왜 쓰냐면 그냥 그 갤럭시는 조금 아재 스타일이면 아이폰은 조금 뭔가 IT에 좀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합니다.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고 감정적인 부분들이라.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은 남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불편하거든요. 갤럭시는 안에 다 빼가 있기 때문에 누르면 되는데 아이폰은 다 앱을 다 다운받아서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IT하고 좀 가까운 부분들이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 감성을 터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적 리더십은 앞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강력한 비전하고 실행 못할 정도의 과학을 주고 그걸 미친 듯이 쪼으면서 이뤘을 때는 보상을 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던 거고, 그리고 학습 조직 이론으로 봤을 때는 그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 해봐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현대의 어떤 정종 회장의 어떤 그런 혁신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개인적인 적용 계획은 여기 저 회사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을 사회를 조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직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주변에서 어떤 관공서라든지 큰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안 되면 참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팀에서 그 부산시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나 특급반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이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 라벨링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또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선거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통계 분석도 이제 애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돈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구조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벤처 기업이고 특허를 서너 개 가지고 있으며 그 ESG 자격도 갖고 있고 하여튼 뭐 자격은 좀 많이 따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간 기업인데 그 어떤 삶과 중심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포용적 디자인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모델로 살고 있는 그 회사는 그 네덜란드의 스페셜 스테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대표의 아들이 자폐 증상이 있는데 그런 쪽에만 전문적으로 그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신경 다양성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IT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야에 적합한 그런 업종에 종사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 그리고 기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꼭 실현시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단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표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유기유란 시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째 목감기를 좀 앓고 있어서 어제 민기를 맞았는데도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를 못 듣고 또 하던 와중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정말 지금 박 이사님하고 절제하게 스티븐 잡스가 2011년도에 마지막 통화를 했던 분이십니다. 박 아이버가.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깐깐하신 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통화를 하신 분이 저는 누굴까 싶어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가끔 물을 먹어야 돼서 제가 저쪽으로 잠깐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지금 박 아이버는 1951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 나섰는데 2차 세계대전을 선택하신 아버지가 군인이세요. 해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교육과 책임감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때마다 애들을 다 불려놓고 항상 책을 읽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같이 직접 호기심을 학습의 욕구를 계속해서 많이 물질적으로 풍족을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갖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ABC에 지금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974년도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제가 한번 계속 불러봤는데 굉장히 빠른 대처가 있더라고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상사가 너 일 못한다 나가라 하기 전에 자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부서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본 거죠. 계속 가서 기회와 포착을 그대로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미디어에 굉장히 폭넓은 실무가 다양하게 많이 쌓았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20년 동안 입사를 하고 나서 1994년도에 이제 ABC 사장으로 임명하게 됐는데 1985년도에 인수가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리더십과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얻어서 1900년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2005년도에 디즈니의 회사로에서 디즈니에서 ABC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디즈니 사장으로 영임하게 됩니다. 근데 2004년도까지 계속 2000년도 초에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2000년도 초에 픽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스티븐 잡슨과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화가 많았어요. 거기에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CEO가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강하게 혹독하게 스티븐 잡스와 픽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했지만 스티븐 잡스는 독창적이었거든요. 창의적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디즈니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밥 아이거가 2000년도에 취임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어요. 디즈니 회사에.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일화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19년에 21세기 폭스를 7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엄청난 돈을 가슴 큰 비디오를 인수하는데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600%나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디즈니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크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지금 항상 여기 디즈니 회사에서는 그동안 뭐 영화사 엄청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안주돼서 우리가 같이 TV 방영하고 해서 일을 하자 했는데 밥 아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스트리밍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변화의 적대에 맞게끔 그대로 시대로 해가면서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얘기를 했던 밥 아이거의 본질은 항상 밥 아이거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뭐가 일어날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무엇보다 비즈니스의 기본을 신뢰로 봤습니다. 신뢰. 사람과의 신뢰. 거기에서 많은 임원진들과 같은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조직으로 그대로 이끌어 나가서 기업가 정신에 꼭 필요한 아이거의 정신인데 이렇게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인물이 사실 스티브 잡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만남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아이스너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밥 아이거가 오면서 스티븐 잡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서 진정성 있게 수그렸어요. 어떻게 수그렸냐면 제가 일화를 찾아보니까 정말 재밌게도 디즈니에서 굉장히 캐릭터가 많은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캐릭터들이 전부 다 픽사였던 거죠. 대부분의 픽사의 캐릭터들이 디즈니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당신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그대로 인수를 해주겠다. 같이 협력을 하자 하고 먼저 수그렸던 겁니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너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자기가 재상황이 재발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고백을 들음을 하더라도 픽사를 그대로 10조 가량의 하나 10조 가량 그 금액으로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약 74억 달러. 그대로 인정을 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정말 감동적인 순간으로 굉장히 많이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0월에 잡스가 마지막 통화에서도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라고 작별 인사를 나오면서 인간적인 유대감과 비즈니스 파트에서 친구로서 정말 공통된 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밥 아이거가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죠. 자서전 척에 잡스는 가혹했지만 진짜였다라고 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라는 거. 밥 아이거는 침착하고 온화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직설적이고 예민했어요. 밥 아이거는 조율가였지만 스티븐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밥 아이거는 경청하고 존중하는 리더였지만 스티븐은 창의적이지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많이 전략적 휴가를 하고 둘이서 같이 콘텐츠도 일부러 같이 하고 사후에서도 스티븐 잡스가 돌아가시면서도 애플 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했다고 해요.
자서전 책이고요. 그 책 안에도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소통의 말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언어로 대화를 하라. 정말 아이고의 철학이 모든 협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업 인수와 합병에서도 인간적으로 신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경쟁의 출발점은 뭐다? 관계성이다. 관계 구축이었고 2020년도에 CEO로 물러났었어요. 근데 경영 악화로 22년도에 다시 복귀하였고 25년도 5월달 지금 현재 아부다비 5월달에 아부다비에서 디딘타워를 만드는 그 건설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임기는 2026년도까지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바바이거가 20년 넘게 경영 유산은 항상 기업가들 얘기를 하죠.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뭐 뒤처진다. 네. 미디어의 혁신가였고요. 그리고 위기 관리와 창의성,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을 해서 임직원들과 직원들과 전부 다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모델을 구축하였고 직접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전략하고 있는 말단 사원에서 글로벌 CEO까지 성장하는 경영자였습니다. 우리 지금 밥 아이거가 왜 그토록 이제 스티븐 잡스와 같이 그렇게 있어서 그냥 관계성이었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너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지금 커넥트 휴먼은 저희 회사는 사람 중심의 커넥션과 휴먼 가치를 실현하는 저희 기업입니다. 밥 아이거의 철학과 가장 밀접하게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 중심의 지금 파트너십과 협력사, 교육생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와 콘텐츠와 또 기술 융합과 AI, 저 같은 경우 또 드론과 4차 산업 기술과 사람 중심으로 융합을 시켜서 공감과 소통 중심 리더십 교육을 필요한 지금 현장에서 가면 그 현장의 컨설팅 현장에서 필요한 말과 경청 그리고 맞춤형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과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밥 아이거와 스티븐 잡스의 쌓은 신뢰처럼 저도 고객과 협력사와 같이 주도적으로 해가고 지향적으로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저는 사실 석사 졸업하고 오늘 발표가 28년 만에 발표라서 좀 어색할 텐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지루하실까봐 저는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90초 정도 보시면서 제 주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무엇과 관련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사실은 우울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울증에서 시작하는데요. 우울증 말고도 방금 세 분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울증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뭐 사업이 안 되다든지 인기가 떨어질 때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극단적 선택하고, 근데 이분들은 첫 번째 분이 박용화 씨죠. 겨울연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주인공인 배용준 씨죠. 최지훈 씨하고 두 분만 인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분 인기가 있어갖고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금 제 취향인데 제가 젊었을 때는 기타리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때 막 아이와 오토리버스 기능 아시나요? 이렇게 구간 반복하는 기능이고, 예, 정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참 너무 마음 아픈 분이죠. 24살에 네, 이렇게 되시는 분이고. 근데 사실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좀 이렇게 우울하다. 그 우울증하고 우울증에서 그 우울증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발표가 잘 안 돼서 우울하다. 뭐 롯데자이언트가 져서 우울하다. 기분 좀 안 좋다.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 그 과정이 고장나는 그런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좀 또 우울증을 딱 조사하다 보면은 무조건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울증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입니다. 예, 진짜 불면증이 정말 단짝 같은 친구고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어요. ADHD 아시나요? 그것도 이것과 관련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표는 이 세 질병이 이렇게 하나의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다른 병인데 이 세 질병은 하나로 이렇게 서로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그 위에 있는 표로 보시면은 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는 애들도 그렇고요, 성인도 그렇고 자꾸 실패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은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유는 사실은 아무리 조사해도 확실한 이유가 별로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챗GPT 시대니까 물어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뭐 핸드폰을 많이 봐서 그렇다, 뭐 팬데믹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뚜렷하게 이유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비중이 이렇게 조금 ADHD가 좀 낮아서 이렇게 좀 거의 누워있지만 사실은 이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약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담배를 끊어보려고 내과 가서 그 담배 끊는 약 같은 걸 처방받아봤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부작용을 읽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겁나 죽을까봐. 네, 또 사실은 수면제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수면제 먹고 자고 나니까 왠지 이렇게 자긴 일찍 잤는데 잔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깬 느낌? 이거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울증이나 이런 약들도 보시면은 특히 우울증의 충격적인 거는 사실 우리가 우울증 하면 좀 극단적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약을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우울증 약 대표적인 건 세 가지 전부 다
마지막 보시면은 자살 충동이 후유증이랍니다. 이게 겁이 나서 먹지 못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은 학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겪어보거든요. 저 ADHD가 뭐냐 저도 몰랐어요. 근데 딱 보면 압니다. 애들이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은 핸드폰을 딱 뺐으면 그때부터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진짜 오징어처럼 움직여요. 막 책상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요즘 뭐 누가 보니까 어떤 엄마는 약 먹고 애가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실은 그 학생은 다음 달에 학원 끊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숨기죠. 그런 걸. 또 실제로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누구는 뭐 정신과 병원 갔대 또는 누가 약 먹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게 또 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출발점이었는데 이런 이 마음의 질병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주의력 빗자매도 우리 애가 그렇다면 애한테 야단 치고 주의 좀 주게 이렇게 좀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기분으로 자기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 질병을 저렇게 부작용이 많은 이런 약들 밖에는 대안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뭐 디지털 신약이라고도 하고요. 전자약이라고도 하는 그런 약이 있다는 걸 알았죠.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이런 디지털 신약이나 전자약에 첨단을 달리고 있다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할 부분은 그런 큰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공부가 있는 게 홈케어 시스템에 집중을 하신 분이에요. 와이브레인 대표 이기원 씨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 진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대학원은 신소재공학과를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쉽게 말하면 디바이스 소형화하면 우리가 이제 기계를 조금 작게 만든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뭐 나노 기술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석박사 논문을 쓰셨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 옛날 인터뷰 중에 이 사람 모토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가운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쉽게 그러니까 어떤 개념 때문에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손쉽게 집에서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반창고 같은 약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와이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칭송받는 이유도 제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전자약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림도 없는 약이고 확실하게 맞는 건 세계 최초의 가정용 전자약을 개발하신 겁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주요 내용을 제가 펼쳐서 받은 건데요. 사실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연역 중에 저 가운데 파란 글씨로 써놓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어쩌면 저게 그러니까 사업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 봐요. 이게 노력도 이벤트가 중요하지만 좀 약간의 사업 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기회는 19년도에 저 제도입니다. 먼저 일단 제품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이 회사 최고의 제품이 바로 이제 시작됐던 게 이거죠. 우울증 치료를 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부작용이 없냐,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소개하는 부작용은 접착 부위가 가렵다, 이 정도? 네. 그리고 뭐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거 말고의 대안은 뭐냐, 약이죠. 근데 항우울제가 1차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50% 미만이고요. 그럼 50% 미만이면 반 이상은 효과도 없고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먹고 끝나는 치료제가 아니고 계속 먹어야 하는 그런 혈압약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 쓰면 2차라는 개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차에 들어가면 30% 미만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정책이 좀 이따 나올 때 다시 소개 드리겠는데 그 정책 덕분에 사실은 이제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기회를 잘 타서 회사가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미국에서 있는 대학은 네,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도 즉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진통제처럼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 자 이건데 사실은 제가 요 설명을 조금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하시더라고요. 핵심 기술이 TDCS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어떤 걸로 이제 전자를 만든 거냐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 있는 T는 트랜스 크레니얼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두개골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개골을 지나서 DC가 우리가 아는 그 DC예요. DC, AC 할 때 직류 전류를 전달하는 거죠. 뇌에다가. 그래서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자극을 줬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울증 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뇌신경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해지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 눈 있죠? 눈 위쪽에 있는 이쪽 뇌는 급격히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이쪽 눈 위에는 뭐 이런 속된 표현이지만 막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세포들이 뇌세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불균형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치료는 뭐냐면 이쪽 보시면은 저기 안경같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다 플러스겠죠. 이쪽에다가는 플러스를 줘서 그 좀 침체에 있는 애들한테 빨리 일어나 이렇게 좀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쪽은 이쪽에서 니네 좀 너무 좀 힘 좀 빼라 하고 이렇게 전기를 좀 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개념이 사실은 이 와이브레인 자체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는 무려 1800년이거든요. 1800년에 이탈리아 알렉산드로 볼타 혹시 과학 옛날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볼타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볼타 건전지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화학전지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화학전지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근육하고 신경에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니까 애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뭐 실험을 이제 이렇게 잘 못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독일 어떤 연구팀이 이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대뇌피질에 있는 이 애들이 흥분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은 학술적인 이론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 대형병원 15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형병원 다 맞습니다. 그 이제 회사 로고에서 로고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 두 개가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에요. 매출을 다 책임지고 있고 거의. 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꼭 우울증 환자만 쓰는 게 아니고 뇌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가 있냐 이걸 이제 측정해내는 그런 기구죠. 진단 기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마치 이렇게 딱 하니까 보니까 근육통에 안마하는 딱 그런 모습이죠.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정보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메일을 좀 보냈어요. 채축하고 열심히 아주 공손하게 써가지고 회사에게 뭐 매출액은 어떻게 되시는지 관리가 안 되니까 이 기술은 뭔지 물어봤는데 답장이 어제 왔어요. 대표가 해외 출장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왜 나눴냐면은 이제 세 번째 제품인데 이걸 이용해서 CES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복은 수상을 이렇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술력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있다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이 두팡이라는 걸 해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아래 보시면 이제 뭐 FDA 승인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중간에 뭐 3차 신경 뭐 과학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쪽이었으면 이번에 3차 신경이라는 건 우리 두뇌가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12쌍을 내려보내나 봐요. 그 중에 5번 쪽이 내려오면서 세 가닥으로 갈려서 눈, 그 다음에 안면, 그 다음에 턱. 그러니까 우리 두통 환자 보면 막
이런 쪽으로 좀 눈이 빠질 것 같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다가도 이 사람들이 아까 똑같습니다. 예. 전류를 줬더니 이게 진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구로서 입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사실은 의학자가 아니잖아요. 의학자는 아니고, 자, 어찌 보면은 자기 장점을 너무 잘 살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최적화, 사실은 이 조그마한 전구 이렇게 여기다가 건전지도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어떤 전류를 흘려보낸다. 이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겠죠. 그쪽을 잘 개발하신 거고 사실은 수완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사업 수완이. 그래서 요 결정적인 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입증을 못 받았지만은 공익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허가를 해준 거죠. 3년 동안. 그때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같이 상장된 회사들이 한 번쯤 주식 좋아하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문의 폐결절이 뭐냐면 폐상 찍으면은 이 상처가 옛날 뭐 폐결핵이나 폐렴이나 이런 걸로 생기는 건가 이게 폐암인가 구분하는 사실은 이건 이제 AI 기술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뷰노도 저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뷰노는 AI로 심장마비를 미리 이제 찾아내는 거 징후를. 그 다음에 이제 JRK도 뇌졸중 진단 이 회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선정됐고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세 회사는 다 상장되고 상장된 모양으로 주식이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나올 거 나오면 확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딱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이제 아직 이 회사는 와이브레인은 아직 상장까지는 못 됐는데 이유가 이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이게 분쟁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사업 수완이 왜 좋다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이 전자약이라는 게 좋은 대안일 수도 있지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선택한 거냐면은 기존에 있는 화학약을 파는 회사들한테 니네 들어갈 때 우리 같이 세트로 들어가자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는 사실은 이 회사보다는 10년 이상 빨리 된 회사고 의료기 쪽으로 많이 발달된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이제 경쟁 관계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물건을 같은 유통망을 가지고 물건도 팔고 참 수완이 참 좋으신 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 제가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그 한재건 교수님 강연 때 우리가 뒤처져 있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일론 머스크가 우리 보러 죽으라면 다 죽을 거냐 이러면서 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늦더라도 따라잡아야 할 필요한 기술 그걸 찾다 보니까 사실은 찾은 거거든요. 이 기술이.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은 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심리, 뇌 이런 걸 전기자국으로 직접 가한다는 건 분명히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이 또 이런 임산부 저는 입원하라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애를 셋 낳았는데 저는 집사람이 우울하다는 걸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제가 좀 바본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가 애를 낳기 전 낳은 후에 그 우울증을 갖게 되는 확률이 단기적이지만 50%가 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 약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뭐 다른 약물 뭐 감기약도 주시는 시절이니까 또는 청소년들 같이 낙인되기 쉬운 그런 쪽 저는 정말 이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뇌파를 건드리기 때문에 저에게 좀 공상한 것 같은 생각인데 어쩌면 이 기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심리를 조장하거나 아니 이게 약먹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뭔가 치료할 수 있다면 밥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또 군사적으로도 쓰이지 않겠나 심리를 바꿔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나 이런 이제 위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역시도 그 한정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스트팔로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국가적으로 우리도 꼭 따라갈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분 또 이 회사 선택한 이유 중에는 홈페이지 가면은 AI를 이용했단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알고 보니까 사실은 AI를 이용한 흔적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렇게 짝을 이루는 친구들, 뭐 ADHD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처음으로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너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메일을 보냈는데 실패해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면은 꼭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AI하고 이런 감정 또는 이렇게 우리 심리를 또는 뇌를 자극하는 이 기술이 이렇게 융합되는 거 사실은 이게 요 회사는 아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시작된 벤처기업이나 연구소 또 대학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는 이제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내가 해보고 싶다, 어떤 걸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건 없지만 이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걸로 제 실천 계획은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 이기원 대표는 그래도 기술로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했다는 그 흔적들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아까 홈케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열었다는 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이렇게 기존 약이 작용하지 않을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박한 사람들한테 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을 기업가 정신의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군의 혁신을 잘 들어봤습니다. 다 저는 개인마다 다 각자의 혁신이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혁신이 있고 저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신 여수군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혹시 질문? 개인적인 질문?